저는 요걸 좀 벗겠습니다. 예, 자산관리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제가 함께 아는 교수님 수송을 해서 훌륭하시고 말씀도 재밌게 잘 하시니까 적합하겠다 추천하셔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경실련 원래 강좌는 좀 많이 올 때는 10명 정도 오는데 오늘은 좀 많이 오지 못해서 선생님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요즘 부동산 LH 사태를 비롯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 경실련에서 경제 정의와 관련해서 어떤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될지 방향을 결정하는 시점이 되어서 말씀 듣고 의견 듣고 운동 방향을 설정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표님 간단하게 인사말 듣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오늘 귀한 강의 5차례에 걸쳐서 신지 강좌를 하는데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 계시고 혹시 경실련에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시민단체와 같이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이런 일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거지. 자본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가정 내에서도 한쪽 사람만이 벌리면 한쪽은 계속되게 돼요. 그래서 이 시청이나 혹은 국가에 대해서 돈을 받는 순서를 누가 있대요. 그렇게 돼 있어요. 100% 회비와 호응업무만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운영이 그렇게 문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현재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는 국가적인 관심, 미래의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행. 네. 오늘 그래도 부동산 불패 시간은 계속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다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죠. 근데 이 내용은 느낌이 답은 내놨어요. 이렇게 이제 갈수록 이렇게 큰 집을 그려놓은 것은 불패 시간은 계속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또 부동산 실무 전문가들도 와 계시고, 또 사회단체의 경실련 또 대표님, 또 사무총장님 비롯해서 NGO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면서 이 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래도 부동산 불패 시간은 계속되니까 이 내용은요, 신의 한 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냥 1시간 반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답을 좀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불패 신화가 계속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되게 보면 정책도 여러 가지 안이 들어갈 수 있고, 보급률, 주택 보급률도 들어갈 수 있고, 소득도 들어갈 수 있고, 경제 성장에 대한 내용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 물가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자율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어떤 이슈가 모아진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모아진 내용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줄어든다. 인구가 줄어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지금 100%를 넘었다, 평균. 그런데 불패 시간은 계속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알아야 될 내용이 사실. 대통령이 이 내용의 신의 한 수를 알면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뭔가 끌어내서 정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경실련에서 사실은 이 주제가 상당히 정책적인 부동산 정책에 정말 신의 한 수를 대통령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대통령하고 좀 이렇게 만나려고 해도 좀 굉장히 벽이 높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경실련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이 신의 한 수를 제가 이렇게 내놓을 테니까요. 여러 가지 공유를 해서 좀 한번 정책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딱 세 글자예요. 여기에서. 근데 여러분 세 글자 내용인데 그 세 글자는 잘 그 내용 안에는 신의 한 수죠. 예. 예. 여기 내용이 원하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보십시오. 원하는 주택 보급률은 언제나 100% 미만이 된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세 글자입니다. 원하는 주택 보급률은 언제나 100% 미만이 된다. 그 이유는 산업이 발달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요. 근데 아무리 주택이 100%가 공급이 되더라도 그 환경과 문화와 어떤 산업이 발달돼 감으로써 수요자는 원하는 욕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10년 전의 전원주택, 20년 전의 전원주택 이런 주택에 대한 욕구보다는 새로운 뭔가 부동산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 이런 걸 원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 2인 가구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모를 모신다든지 이런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접 정부가 그걸 공급을 해줄 수 있냐? 어렵죠.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주택 보급률은 100% 미만이다. 그래서 불패 신화는 이루어진다.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거를 결론을 내놓고 지금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찾아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80%가 부가 숨겨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80%에 대한 부가 숨겨져 있는 것을 멀리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거거든요. 스마트폰. 이 안에 정보의 공유를 너무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로봇 같지 않으셨겠지만 이 스마트폰이 로봇이나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원하는 걸 치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정보의 공유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보의 파워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깨우쳤어요. 예. 그래서 부동산은 아는 것이 부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상담하고 권해하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해서 이제 부에 대한 이 꿈을 현실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부자들만 부동산, 중산층만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다양한 부류 분들이 부동산에 참여하고 있어요. 왜? 부에 대한 출발점이라고 하고 살만한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적인 면이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뭔가 인격과 도덕적으로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연결시키는 파워가 이게 부입니다. 이 부를 추천할 수 있는 파워가 뭐냐? 이게 부동산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지식이 풍부하죠. 사회적으로 교수죠. 건강하죠. 근데 학생들이요, 현실로 우리 학생들의
내가 접하고 있죠. 내가 커피 한 잔 안 사주면은 옛날에는 커피를 내가 받아 먹었습니다. 언제가 커피를 한 잔 사면 안 사주면은 교수라고 인정도 안 해요. 아, 저 사람 무슨 좀 뭔가 모르게 뭔가 이게 꽉차 있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모르게 부족한 사람 같아. 왜? 지식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교수의 지식보다 100배 이상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폰.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부에 비중을 두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우리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 우리가 그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50대 이후 경제적 독립이 없으면 자존심도 없다. 이것을 좀 한번 16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6가지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 아, 그래서 불패 신화는 계속되는구나. 결론은 내놨어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우리 스님도 50대 넘으셨죠? 넘으셨죠? 네, 넘으셨죠? 근데 어때? 넘으니까 경제적 독립이 없으면 자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네. 아까 얘기하죠?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건강하고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적이 높은 사람이라도 자존심이 없어요. 이건 현실인가 지금? 이건 제가 개발한 모델이에요. 제가 이건 어디에서? 근데 이제 요것만 채워지면 뭐다? 행복에 대한 인생이 좀 탄탄대로 채워지겠죠. 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6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네. 자, 단기적인 기복은 있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된다. 근데 이걸 잘 봐야 돼요. 흐름. 이것이 하늘의 이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한자를 보세요. 순천자존이면은 역천자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흐름을 타면 살고 흐름을 거스리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십시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켰어요. 지금도 가을이 된지, 지금 현재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한번 잘 이렇게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흐름을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될 때가, 그 다음에 좀 기다려야 될 때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뭔가 모르게 그 정보를 모아서 뭔가 또 미래의 가치를 생각할 때냐, 이걸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자체의 흐름 자체는 설령 떨어진다고 하고 올라간다고 하고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부동산은 실패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때 잘 봐요. 어떤 사람은 요때 사가지고 요때 올려서 대팔아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삶을 엄청나게 키워가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은 이때 하고 많이 기다릴 때가 있죠. 요때 또 기다릴 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빌려서 한다든지 이자를 낸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올라갈 때. 그래서 요 사이클이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하늘의 그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잘 봐야 돼요. 요 떨어질 때 산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왜 오를 수 있는 가치가 크기 때문에 뭔가 이자를 내고 남의 돈을 빌리고 그래도 요 기대치가 바로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메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올라서 이제 뭡니까? 살 때는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제 계속 떨어진다고 할 때는 오히려 그 경제적인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잘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결론은 뭐냐? 부동산은 이런 흐름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계속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불패 시장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잘 맥을 현실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늘에 뜻,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제가 이제 키워드를 내놨어요. 세 번째, 지금 시간이 1시간 30분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다가 좀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좋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이병태 교수가 아주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본 중에 가장 우리가 불패 신화가 계속 되는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자료가 제가 많이 이제 이걸 찾아내가지고 이걸 좀 참고 자료로 넣어놨는데요. 여기 이슈를 잘 보시죠. 현재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이클. 예. 예.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고 있죠. 그 다음에 사이클을 좀 잘 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 이거 들어가 있죠. 현재. 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예측됩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정부의 백신에 대한 그 때문으로 70조 원이 그 GDP가 손실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작년 일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이분이 이걸 찾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는 내용을 얘기하면은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경실련이라 하면은 정책적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70조 원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내용이 되냐, 여기 보면 국가 브랜드 가치가 70조 원이 날아가면서 그냥 날아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가치가 20%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가 20조 원으로 떨어지고 70조 원으로 날아간다고 하면요, 이거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요. 70조 원씩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 한화가 자녀분들이 사회적으로 조금 약간 충돌이 있었죠. 근데 아드님 하나 잘못함으로써 한화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순식간에 1조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변상해주고 보상해주는 것은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어떤 브랜드 가치가 여파가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여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이제 연결되죠. 네, 톱 12위에 있는 그 나라 중에 바로 뭡니까? 브랜드 가치가 이렇게 독일, 인도, 그 다음에 10번째로 우리가 10위권에 들어가 있죠. 그 전에는 9위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걸 신용 등급도 보십시오. 2012년, 16년 이렇게 봤을 때 외환위기 이후 한 단계도 올리지 못한 내용이었죠. 스탠다드 푸드입니다. 이게 여기 푸드죠. 여기에서 지금 그 많은 그 세계 신용평가 그 등급에서 2015년 무디스에서 피치에서 스탠다드 푸드죠. 예, 푸드죠. 예, 2016년까지 이렇게 끌어와 봤는데 한 단계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 다음 남북대화는 2018년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안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이게 다루는 자산을 이렇게 집행하면서 자산을 이렇게 확보하면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빚이 가장 많은 데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채권을 많이 발행을 했죠. 달러를 많이 이렇게 내놨습니다. 근데 중국하고 예를 들어서요. 중국이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채권은 무효가 됩니다. 이게 이제 유엔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안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국가 부채 증가율이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지금. 예. 국가 부채가 지금 1위로 가고 있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부동산만 해도 24, 5 정책이 바뀌고 있죠. 그건 실패라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무분별한 규제 개입.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지금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그 징조의 20%가 되는 것을 제가 6가지만 조금 한번 이렇게 끌어내 봤어요. 물론 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있는데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될 수 있는가? 그때 제가 얘기를 했죠. 예, 이걸로 봤을 때는 없죠. 이걸로 봤을 때. 근데 현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실. 예.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낸 것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보십시오. 이걸로 가지고 혼란이 와버리면 안 돼요. 예.
원하는 주택 보급률은 항시 계속적으로는 100% 미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염두를 하고 하지 갑자기 또 이렇게 있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건 사이클이에요. 이거는 흐름입니다. 흐름을 잘 봐야죠, 현재.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누른다는 것은 보세요. 튀어오르니까. 예, 두들긴다. 여러분, 초등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두더지 같은 거 있죠. 올라오면 어떻게 돼? 때리죠. 예. 이게 튀어오른다는 것은 뭐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자꾸 정부가 정책을 내면서 이렇게 누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계속 바꾸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 대통령의.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이 여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왔는데 이것보다 높을까요? 적을까요? 예, 적으면 디플레이션은 계속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봐요. 더 진짜로 기가 막힌 것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예, 경실련에 맞는 제가 정책을 현실적으로 제가 좀 찾아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되면 많은 부작용이 올 수가 있죠. 자, 디플레이션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안 오른다? 예, 오르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불패 시장이 계속되냐? 아까 제가 처음에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함정이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함정이니까 너무 비중을 불필요 없이 이렇게 왔을 때는 자꾸 뭡니까? 사이클에 이런 것을 잘 진단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은 네 번째 키워드는 규제와 분양이에요. 분양. 전두환 때는 이제 요 때는 뭐 너무 동떨어지니까 그렇고 전두환 시절에는 규제가 분양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태우 때, 김영삼 때, 김대중 때, 노무현 때 대개 보면은요 우리가 자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대통령은 다 규제예요, 규제입니다. 근데 묘하게 김대중 시절에 부양이 나왔어요. 네, 그때는 IMF가 나왔었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이분이 완전히 일명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무군이 아니고 자군이라고 일명 이제 우리가 우파냐 좌파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일명. 그래서 우리는 보수냐 진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용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 용어가 없다면 제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보냐, 보수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같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진보가 갔을 때는 대개 보면 규제예요. 그리고 보수로 연결된 대통령들은 부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규제와 부양.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규제입니까? 부양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규제죠. 25번의 규제가 나왔습니다. 부양이란 말을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어떻고, 이때는 어떻고, 요때는 굉장히 규제가 심했죠. 예, 이렇게. 요때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보수 같은데 사실은 보수가 아니었어요. 이분도 규제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십시오. 규제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없고, 그 다음에 부양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이 오는지, 자, 어떤 이익이 오는지, 그런 걸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계속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데, 규제만 해가지고 과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건지, 이건 사이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잘 보십시오. 그래서 부동산이 오르면은 두들깁니다, 전부. 예, 그것이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규제와 부양에 대한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네 번째 이제 제가 풀어냈습니다. 이제 흐름을 지금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일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자카토시죠. 이 콜롬비아대 교수가 내는 모델이에요, 이걸. 근데 이거를 모델을 이병대 교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냈더구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물가지수, 명목, 정책 금리죠. 여기 보세요. 일본화 지수가 0으로 떨어지면은 경제가 일본화가 진행된다고 판단한다. 지수가 0으로 됐을 0 밑으로 떨어지면은요. 네, 일본화가 뭡니까? 30년 함정, 유도 함정원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20년, 첫 번째는 2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부동산에 대한 불패 신앙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넣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 보시죠. 일본의 지수가 지금 이렇게 와 있어요. 여기에. 네. 여기에서 툭 떨어져 있네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정책 금리를 한번 봅시다. 0.5로 와 있네요. 예, 물가 상승률을 보면 0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성장률에 대한 갭을 보면 마이너스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가 0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이제는 일본화가 진행된다고 누가 얘기했냐면 다카시 토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미래에 예측을 해볼 필요는 있죠. 하나에.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불패 신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참 혼란이 오죠. 예, 굉장히 혼란이 올 겁니다. 근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이클을 잘 타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이 혼란이 될까봐 조금 이렇게 심각해 가면서 한번 이렇게 고민 좀 해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 요건 이해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누가 있냐면 뉴욕 시립대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예, 폴 크루그만 뉴욕 시립대 교수가 얘기한 건데, 자, 일본의 가장 20년, 30년이 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경제가 헤어나지 못한 내용들은 이것 때문에 있다고, 통화 정책 때문에 실패 때문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예, 일본에 대한 지금 일본의 국가 연봉 비교를 보면은 일본에 대한 연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비교를. 예.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들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그 지수를 잘 보시고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 시간제 고용 비용, 우리나라도 지금 14%대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은 25.2%입니다. 시간제 이게 고용 비용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라 하면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소득의 연계성이 있으니까 생활하고 소득하고 그런 부동산하고 연계하다 보면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연봉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 이거는 뉴욕 시립대 교수가 이건 모델을 이렇게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은 제가 내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서 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이근태 교수가 사실은 이걸 끌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아주 강도 있게 이거를 진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필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경실련에서 이걸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GDP 기준의 대기업이 4대 기업이 한번 잘 보세요. 삼성이 20.8%야. 네. 그리고 현대가 11.8%, 21%, 2%, 12%네요. 네. 그 다음에 SK가 8%, LG가 8%입니다. 이거 합쳐보세요. 4대 그룹이 40% 가까이 GDP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그룹 집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박상희 전 중소기업 중앙회장이라는 분이 자산관리 토프에서 저하고 토프에서 아주 강도 있게, 이분이 국회의원도 하시고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을 하신 분이 실전에서
실전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끌어내가지고 이 데이터를 발표해 준 거지 않나요? 그런데 보세요. 80%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 그룹 집단이 우리나라의 그 말 그대로 80%를 그 지금 현재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근데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금리가 내려간다. 누가 좋겠어요? 여러분 일반 시민들이 좋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기업을 키워주는 거니까 대기업 단위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대기업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2010년부터 17년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에 보면은 이게 재산권 보호 규정이 위반한 가지금이 다 큰 풍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노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노비. 예를 들어서 단체 노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경민이나 상동민소나 그 다음에 국회의 입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노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공식적으로 중소기업 그 부가 벤처기업부가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6%를 차지한다고 글기는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 중소기업 비중이. 근데 실질적으로 그 비중이 그렇다 하지만은 이 현실적으로 중앙회 회장님이 얘기한 그 내용의 데이터를 보면은 대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있는 사람들만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하고 부를 추적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뭔가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지금 현재 차지하는 비율은 그저 80%다. 근데 금리를 내린다. 그 다음에 뭐 금리를 올린다. 이런 내용들은 일반 그 중소기업이나 그 다음에 일반 어떤 그 시민이나 한국의 국민들에 의한 그 내용들은 크게 뭔가 요동을 치는 경우가 덜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왜 기업이 80%가 들어가 있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냐? 왜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거 궁금하던데. 취업을 대기업에 그저 다 하고 있어요. 취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저 부모들이 이게 대기업에 이런 혜택이 가고 있는 것을 관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하나의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신 지금 이렇게 불황실 시절에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부실이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파장은 엄청나게 클 수가 있겠죠. 예, 중소기업은 뭔가 이렇게 조금만 하기 때문에 적은 파장이 올 수 있는데 이런 대기업의 그 비중은 엄청난 파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떻습니까?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2.2%로 제조업의 일자리 성장률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대기업이 자꾸 어려우니까 축소를 시키고 있잖아요. 일자리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루어지냐고요. 그래도 불패 신화는 이루어진다. 결론은 말씀드렸어요. 이걸 사이클을 잘 보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 전국 인구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은 2009년 대비 지금 현재 2000년 기준이죠. 2000년까지는 4.1%가 증가가 됐어요. 여태까지. 근데 요때부터 떨어지잖아요. 요때부터. 요때부터 2019년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때부터가 지금 문제예요. 원래는 2018년부터가 문제였는데 요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2009년부터요. 2020년까지 인구는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요때부터 떨어지는데 이제 요때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요 인구를 잘 보십시오. 시도별 면적입니다. 자, 시도별 면적인데요. 8번째 이제 키워드네요. 잘 보십시오. 수도권은 지금 11.8%인데 인구 대비 인구가 과다하죠.
면적은 11.8%인데, 자, 경기, 그 다음에 이게 인천, 서울, 그렇게 이렇게 합치면은 1,000만이 넘죠, 경기가. 그 다음에 여기 서울이 그한 인천이 뭡니까? 인천이, 이게 거꾸로 되네요. 거꾸로 됐습니다. 인천이 600,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1,000만 인구 가까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게 서울이 이게 그래프가 빠졌네요. 그래서 합쳐서 한 2,500만 명이 수도권에 연결돼 있어요.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인천하고 서울하고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11.8%인데 지금 현재 수도권의 토지 가격 면적 대비 인구가 과다하죠.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8.2%는 지방이죠. 지방.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지역별 총 인구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네요. 아까 이제 얘기에서 서울이 건 1,000만 가까이 되고 경기도가 많이 늘어났네요. 저 2018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인천이 여기고요. 여기. 이게 데이터는 아까 앞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요 데이터가 진짜입니다. 요 데이터.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이렇게 데이터 내용을 한번 보시고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수도권 인구 대비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나라가 5,100만 정도 됐었어요. 2019년, 20년 대비. 잘 보세요. 자, 수도권 인구가 1990년부터 30년까지 하는데 수도권이 어떻게 돼요? 자꾸 늘어나네요. 요 다 합치니까 이렇게. 수도권으로 늘어나요. 수도권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인구의 데이터, 그 데이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렇게 꿰뚫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구 대비 면적, 그리고 어느 지역에 인구가 많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감각적으로 좀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부터, 아까 19년부터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18년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부동산 불패시 나가는 것일까? 궁금하죠. 아까 결론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소득은 줄어든다고 아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정부는 불확실하죠. 그런데 어떻게 불패시 나가는 것일까? 결론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요금은 너무 잘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적색이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곳이에요. 적색.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서울을 하나 이렇게 뒀습니다. 서울을 좀 제가 뒀죠. 그래서 전북하고 그 다음에 서울하고 이렇게. 근데 충청남도를 하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이게 이제 면적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개만 비교를 해놨는데, 자,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걸 좀 잘 보시면 좋겠네요. 왜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 요쪽이 좀 이렇게, 그리고 요쪽이 또 대전의 이쪽이 파란 것이 좀 들어간다. 이런 걸 좀 유심히 한번 잘 보십시오. 다른 데는 다 적색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구가 감소되고 늘어나는 쪽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는 새로운 산업화,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유심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을 한번 보세요. 서울은 왜 서초구가, 서울에 대한 내용들은요, 사실은 여기가 강남입니다. 이게 서초, 강남구, 송파구, 강북. 여기 밑에가 이제 여기가 미사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강남권이에요. 여기는 이제 한강이죠. 근데 서초가 왜? 사실 강남권의 붐은 서초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대가 지나가니까 기운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서초구는 왜 파란 걸로 돼 있냐면 오랜 동안 전통적인 그 뭡니까 그 부자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다시 인구가 역류될 수 있는 그런 다시 새로운 그 어떤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강남도는요 아주 빨간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유심히 보면서 내가 어디에 틈새가 이렇게 그 치고 들어가 둥지를 틀어야 되는지 또 어떤 걸 유심히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역이 굉장히 지역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역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거에 대한 그 충청남도 북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요거 단락하면 드립니다. 그래서 통계청 나오면 요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청남도가 어디에 이런 빨간 거와 파란 거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조금 틈새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내놓으면 굉장히 그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급속도로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아까는 내가 몇 가지 6가지 내놨었죠. 근데 이것도 또 좀 굉장히 봐보세요. 평균 100%가 넘었잖아요. 서울은 100%가 안 돼 있어도 그 다음에 전국은 103.3%가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루어지냐? 인구는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소득도 참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정책도 규제가 많고 굉장히 그것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된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잖아요. 근데 계속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울도 수도권 경기 서울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짚어볼 필요 있고요. 우리 충남 대전 한번 볼까요? 충남 여기 보시면은 여기네요. 아, 여기 충남이 여기네요. 예, 그 1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충남에 집을 많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네. 우리 사무총장님, 사무국장님 보세요. 충남. 네. 110%가 돼 있는데 집을 많이 사야 돼요, 어때야 돼요? 공급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하는 나의 그 어떤 주택에 대한 원하는 주택이 계속 원하는 것이 새로운 걸 원하기 때문에 주택은 옛날에 주어진 그런 주택을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새로운 뭔가 내가 원하는 주택을 새로운 거, 내가 만드는 거 그런 거는 괜찮죠. 아무리 공급이 많아도. 그래서 불패 신화는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불패 신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 인구도 감소돼, 소득도 불확실해. 아까 그 지금 교수님 그리고 일본의 그 20년, 30년으로 불황으로 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잠재적인 거 있어. 예. 그리고 정책도 좀 여러 가지 좀 불안정해. 그 다음에 다 여러 가지를 따지면은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루어지지가 않죠, 사실은. 근데 제가 시계 한 수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자, 아파트 수명은 독일, 영국, 여러 걸 잘 보십시오. 한국은 평균 27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잘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의 50년 전의 국민소득은 279달러. 예,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 농업국가에서 도시로 진행되면서 지금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원하는 주택이 많은데 그 주택을 정부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패 신화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찾아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40년 전 1,700, 그 다음에 30년 전에는 6,500달러. 예. 요때 김치 냉장고 공간도 부족하는데 지금 3만 달러 시대인데 신혼부부들이 그 다음에 3만 달러를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그 6,500달러 요때 그 집을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원하는 주택 보급률은 끊임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소득이 높아가
갈수록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예. 그 다음에 두 자녀 이상 부모가 모시는 살던 집, 대집들은 핵가족의 비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전업주부 노인들이 아이를 돌보는 맞벌이 부부, 이런 것을 잘 보세요. 편안한 집은 아직도 많이 못 살아요. 이런 것이 환경에 대한 변화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지금 공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집이 필요하죠. 네. 이렇게 공급이 많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많으면. 이러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수요자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동산 그 불패신화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의 새로운 욕구를 수요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대통령이 알아야 해요. 근데 또 여기 보세요. 저기 뭐야, 그 국가별 아파트 교체 수명은 이렇게 해놨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한 내용들이 정책에 굉장히 실패를 가지고 오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 되죠. 그러면은 정책을 어떻게 내놔야 되냐? 답이 있죠. 확실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에 한정이 빠지지 마세요. 요거에. 근데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고 있어 이런 시대인데, 예. 저는 이제 실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를 보면 금방 이렇게 맥을 잡아서 풀어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입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산업화 도시로 인해서 양극화가 돼가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중산층 60%, 예, 빈곤층 자기 집 소유율도 평균보다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중산층, 저소득층 모두 부동산이 중요한 자산으로 삼고 있으며, 옛날에는 고소득자가 부동산을 활용해 재산을 늘린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네, 여기에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지금 이제 분들이 이제 부동산 분야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네, 다양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자기가 이제 뭔가 필요한 그 주택을 원하고 있잖아요. 욕구를 굉장히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공급률은 100%가 넘어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네. 자기가 원하는 주택이 또 새로운 욕구가 있는데, 이제는 중산층뿐만 아니고 저소득층까지 다 덤비고 있어요. 네. 다양하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네. 자, 디지털 경제화로 인해서 몇 프로? 여기 잘 보십시오. 네, 2019년 100억 이상 벤처 자금이 투입된 기업 중 소재지가 서울인 것이 83%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은 95%를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도시로 집중화되면서 고령화 사회로 들면서 의료 시스템 편한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만 봐도 우리가 수도권, 서울권 내용을, 왜? 이제는 서울권, 수도권으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양한 분들도 몰리고 있다.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도권, 서울권은 이렇게 100%는 넘지는 않고 있었죠. 근데 원하는 주택이 이 사람들이 진짜로 지금까지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주택입니다. 또 새로운 것이 또 원하겠죠. 근데 공급이, 그래서 정부는 끊임없는 공급을 불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급은 안 하고 억제를 하잖아요. 억제. 규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같겠어요? 왜 공급은 안 하고 또 억제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네. 예,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민간 아파트가 어떻게 돼요? 돈 벌어가는 것이 배가 아프고 땡쳐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공공적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데, 공공적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LH공사에서 보니까 한 채당 임대아파트 짓는데 1억 원이 손해가 나옵니다. 통계 나와 있을 때.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져서 확인해야 되는데 계속 적자가 나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돈을 벌게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민간 그 주택업자들한테 보니까 억제를 하는 거예요. 부작용이 오죠. 다 공공주택으로 유대하는데 거기 한락하니 뭔가 그 이익을 해가지고 그 복지정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민간 아파트를 자꾸 공급을 하려고 하니 이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배가 아프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용어를 좀 강하게 썼는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서울의 예를 들었습니다. 서울의 자가주택 비율이 42.9%예요. 43%죠. 나머지는 임대주택이죠. 네. 임대주택이 지금 57% 가까이 나왔는데 주택 3법을 넣어놨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임대가 53%를 하고 있는데 임대 3법을 넣어가지고 임대료를 억제를 한다? 그도 이제 3주택, 2주택을 계속 뭔가 압박을 해서 규제를 한다? 이거는 엄청난 정책의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왜? 이 비율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53%라 57%라는 사람들은 서울에 다 임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임대로. 왜 이런 통계가 있는데도 그 정책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네, 우리 같은 사람도 금방 알겠네요. 네. 그러면 임대 3법을 넣어가지고 어떤 부자가 오히려 막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꿰뚫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부동산이 양화된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맥을 잡고 가셔야 된다. 예. 제가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다 해도 이걸 얘기하다 보면 막 열기가 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토론장이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런 거를 경신련에서 말이야 유치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어떤 그 발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거를 시민의 소리를 모아서 이제는 그 뭔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거짓말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 공개적으로 지금 저 동영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봐요. 임대주택을 책임져야 할 LH공사가 부채가 얼마예요? 부채가 128조 원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야, 하나 늘릴 때마다 부채가 얼마가 늘어난다? 1억 원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공공주택으로 막 전환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부채가 늘어난다. 근데 민간주택은 돈 벌어가는 것이 어떻게 돼? 수요자는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려고 하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돈 벌어가는 게 배는 아프지. 이게 환장하고 있어요. 지금 정책이 혼란이에요. 아까 3주택도요. 이렇게 세금을 매기면은 왜 57%가 임대로 살고 있잖아요. 비율이. 근데 57%는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근데 임대업자들을 이렇게 3법을 내가지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5% 이상을 못 올리고 있죠. 예, 우리나라는요, 전세제도가 있잖아요. 전세제도는요, 정말 임대료가 쌉니다. 금리로 따져보세요. 선진국에 대비 이렇게 내가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거전 80%가 임대예요, 지금. 근데 임대 1억에 대개 보면 1억을 주죠. 그런데 임대료 은행 금리로 따지면은 1억이 얼마가 나온 걸 보세요. 근데 1억을 전세로 줬어도 그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5% 이상으로 억제를 한다. 그리고 4년 단위까지 간다. 그 다음에 3주택을 간다. 그 다음에 임대에 대한 등록을 한다. 이거는 괜찮겠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는 좀 정책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현실이에요. 현실. 정말 정책적으로 이렇게 눌러야 되는지, 패야 되는지. 내가 두들기 팬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피어오르면은.
계속 돈 들고 있었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제 공공이 임대로 이렇게 전환을 하니까 자꾸 부채를 늘어나죠. 민간이 돈을 벌어가려고 하니 뭔가 배는 아프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양극화가 돼가는 것을 정부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잘 우리가 정착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다. 주택 과열을 후유증으로, 근데 과도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자꾸 이게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보세요. 주택 건설 실적을 보세요. 내리막이잖아요. 사실은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근데 왜 정책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원하는 주택 보급률이 끊임없이 부족. 자꾸 소득은 높아가는데 중산층이나 상류층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득은 높아가는데 이게 주택 보급률을 계속 늘리면요 그나마 주택 가격이 안정이 돼요. 그런데 주택 가격을 이렇게 자꾸 주택 건설 실적보만 자꾸 내리막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담보대출 비율을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 비율. 그 다음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가장 비율이 적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뭐 LTV, 뭐 DTI 뭐 계속 뭐 2중, 3중으로 막 엮어가죠. 물론 그런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선진국하고 비교하면은 담보 비율이, 대출 비율이 이렇게, 담보 대출 비율이 이렇게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네. 가계금융복지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가계부채는 28%, 이자 부담 없이 임대주택 보증금이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을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여기 보세요. 주택임대보증금이다. 이자 부담이 없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를 할 때 정말 이자 부담이 없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자꾸 공급은 안 하고 그렇게 전세로만 이렇게 하고 전세금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 여기 보시면은 주택담보대출 가계 예. 우리나라 25%가 기준이고 매가의 25%예요? 아니면 분양가의 25%? 이제 전체적인 기준에서 이제 OECD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OECD 기준에서 물론 이제 100%가 있겠죠. 근데 대개 보면 100%까지 안 올라가잖아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낮아요 지금. 네, 평균입니다. 평균.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보세요. 요 밑에도 한번 볼까요? 예, 여기에 지금 요거 중요합니다. 주택 투자 수익은 임금 소득이 아니긴 하지만 부당한 소득을 뜻하지 않는다.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불로소득 전형은 정부 복지 정책에 의한 이전 소득이다. 요거 왜냐하면 여러분 그 부동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이 되면은 양도소득세라는 게 나오잖아요. 옛날은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건데 이전 소득으로 전환을 시켜놨어요. 근데 참 다 투기꾼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공론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 불로소득이라든지 투기꾼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이제 노력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는 비중을 두고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은 애착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자 그다음에 볼까요? 노동만이 모든 가치 원천이라는 건 사회주의의 경제학의 근력입니다. 노동에서 벌어낸 그 소득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삶을 채워가는 시기는 아니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정부가 지금 노동만으로 본 소득으로의 비중을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죠. 예, 그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OECD 국가 중에서 그 국가 중에서 영국, 캐나다의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고 있다. 자산 관련 세수. 세금이
저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높다는 거예요. 실수가. 실수. 그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실수는 높고, 네? 사회주의에 대한 이런 교리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그 투자에 대한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해서 자꾸 뭔가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담보대출에 대한 내용들도 2중, 3중으로 계속 뭔가 억제를 하면서 이 규제를 하면서 나오는 규제. 그러면서 이제 세금만 많이 드러내는 거예요. 세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이것을 줄이고 있고 담보대출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게 지금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거 보세요. 이제 팬데믹 재택근무에 대한 내용들은 이거는 뭐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변화된 내용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찾아볼 필요가 보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그것까지가 이제 하나의 어떤 본론적으로 이제 끌어온 내용들이고요. 그 정부와 정책과 그 다음에 거시적으로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내용들을 끌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내용들을 한번 접근을 해보죠. 네.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내용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관심을 갖고 비중을 두고 있는지. 자, 봅시다. 한국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크다. 제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북박이 민족이다. 그래서 고향, 땅, 토지. 네. 옛날에 고향의 향수를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향에서 땅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졸이라고 얘기하죠. 네. 참 부자다.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게 옛날부터 그런 것을 많이 접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토지. 네. 우리가 토지 계획에 의해서 사유화와 공유가 있는데 사유화로 돼 있죠. 그래서 토지는 정말 대대적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뭔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북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집착이 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도 집착이 크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조금 부드럽게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부자라고 땅을 많이 소유하고 그게 건물을 짓고 월세를 받고 변함없이 넉넉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는 어떨까요? 다를까요? 그 다음에 같을까요? 아닐까요?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대신 그리고 지배 계획도 지위가 좀 높게 보인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채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부가 따라가지 않은 인격도 자존심도 없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안에는 이렇게 굉장히 밀착한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미래는 어떨까요? 네, 미래도 저는 지속적인 불패 신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세요. 토지는 삶의 고향이다. 토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불가피한 중요한 요소다.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건물을 짓고 창업을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 네. 우리 선생님 토지 가지고 있으세요? 없어요? 네. 참 부러워요. 네. 인정합시다. 근데 이제 오늘 깨우쳐야 돼요.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나는 부동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좀 뭔가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삶의 행복에 대한 비중이 토지와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불패시라는 계속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빠지면은 계속 어렵게 되겠죠. 자, 봅시다. 자, 그럼 부동산은 지식과 서비스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저 부동산은 약 300억 남평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임야, 농가, 밭, 물론 좀 많이 그래요. 도심이 16.7%래요. 요 비중에서. 택지가 4%라고 합니다. 자, 300억 평 중에 저기 땅 중에 몇 평이나 있을까? 올 수는 없다고 했죠. 야, 아파트에 있으실 거예요. 아파트도 전체 살면 없는 거죠. 아파트 지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예, 토지 지분. 지분이 있을 수 있죠. 있죠. 예, 토지 지분. 그거는 있는 겁니다. 그건 진짜 조금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식은 정보예요. 지식은 여기 있습니다. 서비스는 누구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익관계가 예,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을 인간관계를 통해서 전문가를 잘 만나주면은 뭔가 거기에서 정보도 같이 채우면서 서비스를 같이 소통을 이루어지면서 뭐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추어잖아요. 네, 저 토지 분야 쪽에서 장기를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두면은 여러분들은 그 9급이면 저는 그 9단입니다. 9단. 근데 9단 9급이 그 1000명 모아져 있어요. 9단은 모르게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서비스 감각이 좋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려면 서비스 감각이 좋아야 돼. 그것이 인간관계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평소에 잘 갖춰주면은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여기에서 정보도 있지만 이제 엑기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런 300억 만 평의 땅이 있는데 요 땅에서 내 땅이 과연 몇 평이나 있을까? 그리고 도시는 16.7%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러한 땅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불패신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것이 요구가 새롭게 자꾸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실패가 없었다. 우리 저 부동산 전공하셨죠?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은 옛날부터 부동산 투자하는데 실패가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네, 있다고 생각하죠. 부동산은 실패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디 뭐 자기 그건 운이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다가 땅을 사놨다. 그거는 실패라고 하지 말고요. 운이라고 해요. 땅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없어지면 실패죠. 근데 도시에다가 예를 들어 서울권, 수도권, 천안에 이렇게 좀 땅을 해놨다. 그러면 그건 운이 좋아서 예, 성공을 할 수 있죠. 근데 땅은 안 없어지잖아요. 시골에 있어도. 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실패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땅에는 끊임없이 뭔가 그 기본적인 걸 창출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욕심을 좀 많이 냈을 뿐이지 땅은 이 시골에 1000평만 있으면요 부부지간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이 나옵니다. 그 대신 이제 빚이 있고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렵게 된 거예요. 1000평만 있으면요 두 사람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 우리가 소득이 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대요. 근데 1000평이 반마직이라고 해요. 우리가 한 마직에 200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마직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 뭔가 경제 소득이 된다. 예, 전제는 아까 자녀 교육하고 뭔가 빚이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요즘 1000평 정도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농지연금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 1000평 정도 이렇게. 물론 공시지가 대비 여러 가지 기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실패는 부동산의 실패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은 내가 실패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와 그 다음에 그 중소도시 시골에 이런 거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이게 실패 내용이 없다는 거죠.
토지는 어디 안 가니까. 그래서 원하는 개발지의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기존으로 원하는 명품이 천안에도 개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그건 운이에요. 그건 기종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그 복을 안겨줄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이력이 기종까지 나와요. 명품까지 나옵니다. 뭐 하나 원하는 개발지가 원하는 개발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까지 연결이 돼요. 기종 명품. 참 기가 막힙니다. 다른 걸로 기종 명품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을까? 토지는 그런 에너지와 그런 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래될수록 좋은 친구도 있는데 토지는 오래될수록 진가를 받는다. 그래서 주변에 그래요. 내가 주변에 하도 토지를 팔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90년대 아파트하고 지금 아파트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좀 서울도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팔지 않고 가지고 있더라면 10억이 올라갔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태양으로 살 것인지 촛불로 살 것인지 어떤 걸 더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태양. 우리 선생님 죄송한 얘기지만은 촛불의 인생. 촛불의 인생. 이거 보세요. 이거 타내면 얼마나 참 인생이 좀 불안해요. 이거 태양은 지속적으로 가잖아요. 어떤 인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태양을 지속적으로 가려면 뭘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땅. 땅을 하려면은 그 지식 플러스 서비스라고 했어요. 그런 어떤 정보와 자기 어떤 그 어떤 매너에 의해서 그 정보를 많이 이렇게 추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막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 우리 비전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 이거는 기본 흔들리면 안 되죠. 지금 얘기하는 건 기본이에요. 우리가 원기본. 근데 요 원기본이 있는데 이걸 막 흔들고 있어요. 앞에서 엄청나게 흔들었잖아요. 그런데 흔들었는데 불빛이 나는 가장 결론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격 상승 억제를 한다는 것은 정책적인 실패예요. 문재인 정부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 25번에 대한 그 정책을 해놨어요. 이건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그거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제가 이제 자꾸 현재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 억제를 시켰잖아요. 근데 나온 내용은 뭐냐? 정책적인 실패다. 왜? 수요의 억제를 계속 늘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공급을 늘리지를 않았어요. 수요의 아까 주택 보급률에 대한 내용 나왔잖아요. 이 결론이 이제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 신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정책적인 실패가 이루어지고 수요는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수요 억제로 인해서 정부에 대한 정책에 의해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당할까? 문제는 뭐냐? 공급을 왜 억제를 하냐? 가진 자를 부도토하는 것으로 봐서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진보지 기본 시각 그러니 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왜? 가진 사람이 공급을 늘리면은 계속 이게 분양해서 들어오니까 주택을 이렇게 구매해서 들어오니까 그 구매해서 들어오는데 가진 사람이 돈을 또 벌고. 근데 공급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그 데이터 보셨죠? 아까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 한 번만 더 보여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있죠.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주택 건설 실적이 완전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대통령이 들으셔야 돼요. 자, 누가 얘기하죠? 전문가들이 민간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둬서 뭔가 공급을 늘려야 돼요. 공공에 대한 비중만 두지 말고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왜? 불빛 신앙을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하는 주택을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바뀌고, 그 다음에 산업은 발달되고, 그 다음에 문화도 발달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득이 3만 불 이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원하는 게 뭐냐?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늘려주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책이 이제 부동산이 안정이 될 수도 있죠. 그나마.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공공 비효율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에 목을 내는 것은 이게 이제 뭐라고 해요? 시각에서 볼 때 부자가 돈 버는 거 싫고 주택 건설 이윤이 개인이 가져가는 것보다 정부가 챙겨서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철학의 소사예요. 제가 이 내용을 깊이 있게 고민을 했어요. 답이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민간에 대한 그 주택 주택 건설업자 늘려야 되고 공공에 대한 같이 움직이면서 이 내용이 부자가 돈 버는 걸 싫어해요. 왜? 주택 건설의 이윤이 가져가는 것보다 정부가 챙겨야 돼요. 그래서 세금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거예요. 이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자고요. 가격의 상승에 대한 억제, 실패, 수요 억제, 그 다음에 공급의 또 억제. 그럼 어떻게 세금만 많이 받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부자가 돈 버는 걸 싫대요. 이 결론을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구상을 한 것을 결론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네. 이건 대통령이 드려야 됩니다, 사실. 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주택은 끊임없이 욕구가 이렇게 있는데 자꾸 공급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가라 이거예요. 옛날에 있는 거. 응? 10년, 20년 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가봤자 어떻게 하세요? 있는 사람들 3만 불이 넘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고 산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급을 늘리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내용. 제가 신이 한 수라고 그랬잖아요. 네, 원하는 주택 보급률은 언제나 몇 프로다? 100% 미만이다. 뭐 때문에? 비록 인구가 감소해도 소득이 증가해도 집에 대한 욕구가 상승되고 새로운 산업 문화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수요자들이 이렇게 된다. 비록 인구가 감소해도 소득이 증가되고 집에 대한 욕구가 상승되고 새로운 산업 문화가 이렇게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 보세요. 그래서 원하는 주택은 보급률은 100% 미만이다. 아까는 103몇 프로였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주택은 항상 부족하지만 따라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기본 방향이 잘못되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좀 해줘야 됐으면 좋겠고 민간의 창의성 중심의 주택 공급을 해야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다. 사실 이 내용이 정부의 정책이 반드시 반영될 내용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가 국민에 대한 어떤 근성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줬죠. 뒤편에서. 근데 주변이 계속 흔들었죠. 네. 그리고 제가 결론을 이렇게 냈죠.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탐스러운 우리가 사고하고 보기가 좋잖아요.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네. 이거는 이런
수혜자들이 이런 열매를 끊임없이 찾아내기 위해서 욕구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그 쓴 지분 이런 또 탐스러운 그게 안 돼요. 또 이렇게 탐스러운 걸 원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몇 가지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달려왔는데 제 시간이 너무 오버되는지 알아요. 네, 딱 맞겠어요. 네,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네. 저 진짜로 요거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정말로 제가 한 달 가까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런 신의 한 수가 나오더라고요. 신의 한 수가 이런 거. 원하는 주택 보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많이 그러죠. 인구가 감소되고 소득이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20년, 30년이 간다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24번에 하고 세금도 많이 걷고 그 다음에 주택 공급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냐? 파도를 잘 타라고 그러죠. 불패는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이것 때문에.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으로 우리가 주택하고 일반 토지를 봤을 때 주택에 대한 요구는 자꾸 고급화되고 또 첨단화되고 또 패셔너블 하면서 수요는 늘 걸로 교수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 토지에 대한 수요는 같이 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수요는 좀 줄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지는. 근데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어요?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토지는 우리나라는 토지 이게 토지에 대한 사유화를 토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협업에 돼 있기 때문에요. 토지는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 그거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굴곡이 이렇게 좀 적게 올라가고 그렇지만은 말 그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토지는 시간이 갈수록 줄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제 토지 수요 토지 연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지연금제나 주택연금제 이런 거 하면서 토지나 주택은 점점 정부에서 사들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부 돈은 아니죠. 세금으로 토지도 사들이고 지금 농어촌 개발공사 이런 데를 통해서 인야나 또 농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것이 이제 토지 공개념 쪽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고. 당연히 매입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골고루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토지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 정도 토지가 안 가지고 있으신 분 같아요. 내가 그거 하나 질문해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몇 프로가 토지를 소유하고 몇 프로가 토지라는 거는 일반 토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인야라든지 다 포함해서 주택까지요? 몇 프로 정도 소유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소유하지 않는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30, 40% 정도는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더 많죠. 통계적으로 사실은 직접적인 토지가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70%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30%만 그런 토지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럴 수 있죠. 서울에 가서는 아까 주택이 제가 43% 정도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보다 엄청나게 틀려요.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 토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소유하고 없는 사람들이 그건 한 70% 가까이 돼요. 30%만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이 이제 우리나라 정책이 경제와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골에 가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농사 50마지기, 100마지기 져가지고 용농비치하고 뭐하고 하면은 뭐 다 소득이 없는데 무슨 땅을 사겠어요. 예. 근데 그런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살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일반 사람은 투지를 못 사게 하고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투지를 내배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 후에는 우리나라 투지 대부분이 소유지보다는 정부 투지가 더 많을 거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부를 비판하는 쪽인데 아니 민간인들한테는 토지를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는 민간인들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정부는 꾸준히 매입을 해가거든요. 심지어는 시세보다도 더 비싸게 매입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참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뿌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지금 오늘 참여를 해서 이걸 깨달으셨지 많은 분들이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정부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준다든지 사실 옛날에는 지금도 비중이 크지만은 농업 정책에 대한 그 우리가 저 세금을 재정을 가장 많이 쓴 데가 농촌 정책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게 우리가 사실 이제 뭐 번외 얘기지만 저는 이제 농업 쪽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 농자재 천하지 대본이라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토지거든요. 네. 근데 모든 것이 이제 경제 규모화해서 기업도 커져야지만이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듯이 토지도 대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어서 국민들한테 저렴한 농산물 공급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너무 50마디게 30마디게 가지고는 대농이 될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네,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어떤 그 경제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책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안을 좀 이렇게 이러다 보면은 좀 더 그런 어떤 입법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안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목소리가 계속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간접,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혼합 이렇게 간접 자본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혼합 간접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그 경쟁 체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극화가 돼도 잘 보십시오. 기업도 지금 80% 가까이가 대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 20% 지금 뭐 발표는 26%라고 그러더만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농촌 도시에 대한 이런 토지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경쟁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좀 이렇게 확보하려는 거예요. 왜? 부동산은 불패시감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은 좀 토지를 어떻든 간에 자기의 능력이 안 되면 지렛대를 이용해서 근데 방법을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지식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잘해서 정보를 찾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뭔가 좀 이렇게 채워가면 좋겠다. 그 대신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는 것은 아까 LTV, DTI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금융적인 그것도 OECD에서 가장 적게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뭔가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없는 사람도 신용이라든지 어떤 담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대출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걸 규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한 내용들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 대신 그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정책적으로 반영을 좀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한번 땅을 열거하시고 이 건물에 대해서 제가 교수님이 저한테 자, 시간은 되시겠어요? 네.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재밌는 얘기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적어도 될까요? 뭐 아니 간단하게 앉아서 오셔도 돼. 간단하게 그러니까. 교수님은 아까 공급주택국으로 정부에서 추경하고 있다는데 그의 그 원인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른 건 없어요. 요걸 우리가 보고 하자고 같이. 아니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세요. 부자가 돈을 버는 걸 싫고
주택 건설의 이유로 개인이 가져가는 것보다 이제 민간 주택으로서 하면은 부자들이 그 이유를 다 가져가죠. 근데요. 네, 잘 보세요. 예. 정부가 챙겨서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철학이 있어요. 근데 공공임대로 많이 전환을 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서 예. 제가 이제 질문을 예,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더 다른 차원에서 그 공급을 억제하는 것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우리가 엔바이런먼트라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예. 기후 변화의 문제 때문에 예. 이 주택을 많이 공급할수록 예. 탄소세가 늘어나요. 예. 탄소세.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건설 규제를 한 거예요. 예. 건설을 좀 덜하고 예. 있는 건물을 좀 유지 관리 잘해서 그것도 뭐 사람처럼 100세 땅이 끌고 가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왜 그러냐면 탄소세가 늘어나면요 이 건물 짓는 모든 자재가 시멘트, 철강, 유리 다 이 고에너지예요. 그러면 그게 많이 배출할수록 뭐가 문제되냐면 기후가 문제가 돼서 이제 탄소세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면 수출하는데 탄소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하나 만들면 근데 질문을 조금 간단하게 자동차를 만들면 예. 그거에 대해서 탄소세가 붙어서 그 단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쟁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그 규제를 내는 거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부자가 돈 벌기 싫고 돈을 갖는 그게 원인이 아닐까 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를 더 예를 들어볼게요. 참 좋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 전환의 발상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질문을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그 답변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곧 있으면은 전기차가 상용화가 돼요. 그러면은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 석유가 필요하니까 전기차로 전환을 시키는 지금 주유소가 난리가 나고 있어요. 앞으로 25년에 가면은 앞으로 3, 4년뿐이 안 남았어요. 지금 현재 타이탄이죠. 이게 생산 안 해요 지금 이제. 가봤자 이게 이제 전기차로 다 전환을 지금 시켜가고 있어요. 그 내용은 탄소를 억제시키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부가 억제하려고 하는 것을 아무리 억제해도 수요자, 시장에 대한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 파워를 정부가 못 막아요. 왜냐하면 수요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요자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원하는 주택 거부율은 언제나 100%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하는 주택이 계속 미만인데 옛날 주택을 계속 가지고 있어봐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수요자들은요 좋은 주택 쪽으로 싹 다 몰려버려요. 좋은 쪽으로. 그러면은 그 가격이 오르는 순간에 다른 것까지 따라오릅니다. 이거는요 탄소하고의 어떤 탄소는 그 다음 문제야.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자동차를 상용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로 지금 그전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S-오일이나 LG나 그 다음에 SK나 지금 대안을 지금 다 내놓고 있습니다. 주유소가 없어지면서 어떤 것을 같이 움직일까? 그 다음에 LG나 이게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내용은 공개하라 한번 해드릴 수 있는데 뭐냐는 건 수요자가 원하는 거예요.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기 산업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소득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30년대, 40년대 그 수명이 27년뿐이 안 돼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찌할수록 주택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지금 예상에 한 가지 더 물어보죠. 예상에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억제하는 내용이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억제하는 내용이 지금 올해 말고 내년에 주택 가격이 안 오른다고 보장을 해요. 심리적으로 지금 주택 가격이 더 오른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주택가격이 더 오릅니다. 더 오르는. 근데 왜 오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주택가격이 안 올랐거든요. 아니죠. 제가요. 외국에는 아니 보세요. 비싸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이 봅니다. 2000년도 하고 제가 좀 오르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몰라요. 아니 보세요. 2000년하고 20년을 제가 저 금리하고 물가를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2016년에서 문재인 그 지금 현재 대통령이 오를 수 있는 물가 대비 금리 대비 다 올랐어요. 지금 다 올라 있어요. 갑자기 몇 배가 올랐잖아요.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오르려고 그래 지금. 주택가격은 계속 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닐까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은 오늘 자리는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경실령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연락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2000년 대비 20년을 제가 금리를 따져봤어요. 금리가 이게 3.4배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가가 한 5배 정도, 4.1% 올라가 있더라고요. 배죠. 근데 우리는 체감적으로 못 느꼈어요. 근데 그동안에 집값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안 올린 내용, 그동안에 20년 동안 쌓여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뭘 자극을 줬는지는 몰라도 이 시장이 완전히 그냥 요동을 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 한 3, 4년 동안 3년, 4년 동안에 집값이 엄청나게 그때 20년 올라간 대비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제 성장률은 어떠냐. 지금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네. 이걸 보자고요. 이걸 보자고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은 그렇게 올라갔어. 물가 대비, 금리 대비, 화폐 가치 대비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심리는 뭐냐? 자꾸 주택을 억제를 해놓으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요걸 억제를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 한 수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대로. 주택 보급률은 지금 100% 이상 올라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아까 지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얼마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까 있었죠? 105%인데 네. 그냥 105%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말이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탄소를 억제하고 그런 내용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소득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산업화가 자꾸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되면서 문화가 계속 성숙하게 바뀌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굉장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택 수명은 28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 이슈를. 그 다음에 2인, 1, 2인 가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끊임없는 새로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욕구에 이제 어느 정도 채우면은 이제 없는 사람들도 주택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으면서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제가 건축사예요. 예. 실무적으로 또 하나의 집값이 좋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원인은 지금 각종 규제가 심해요. 건물 하나 짓는데 모든 단열 기능을 강화시키고 매진 또 거기에 장애자에 대한 배려 모든 등등이 옛날보다는 조금씩 많이 선진국화됐어요. 제가 그래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건물이 예. 앞으로는 계속 오를 겁니다. 집값은.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도 집값이 오르는 요인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정부에서 자꾸 못 지게 하는 원인이 예. 탈세예요. 예. 있는 걸 많이 이용해서 리모델링하고 안 되면 더 보강을 하고 내진이 안 되면 내진 보강하고 단열이 안 되면 단열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있는 건물을 잘 이용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집을 이렇게 한 거하고 새로운 어떤 설계에 의해서 집을 지은 거하고 물론 집값이 그 돈이 좀 비싸더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그 다음에 여러 선호한 사람들이 많으면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저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런 것을 좀 이게 선호한 것이 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집을 지으면은 금액을 더 올려서 그거를 막 매입을 해가지고 또 그 소득을 아니 그 수익에 대한 것을 많이 이익을 보는 것을 알아요 정부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이 있고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래는 부동산에는 답이 별로 없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가가서 판단을 해서 정책적으로 가는 거지. 저 부동산에 대해서 답이 만약에 있었으면 세상에 뭐 저 가장 뭐 가부가 되게요. 네. 정부도 그게.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4차 혁명 시대에는 그 홀로서 가지고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병실련 시민 그 단체 같이 이렇게 서로가 그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 좀 정책적인 내용을 들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저는 융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융합 속에는 상생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생의 힘은 그 속에는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또 소통도 되고 그러면서 진짜로 정책적으로 말 그대로 모두가 골고루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